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숙이고 올해로 69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어머니, 어르신, 노인네라 부르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그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로 불리는 게 당연했고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불리는 삶에 익숙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저 나는 누구였지? 라는 질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왼쪽 무릎이 계속 시려서 정형외과에 들렀는데 의사가 그러더군요. 무릎 안쪽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연골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을 생각하셔야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내려앉았어요. 수술비 걱정은 둘째치고 이 나이에 수술을 해도 누가 병간호를 해줄까? 입원은 어디서 하고 집에는 누가 들여다보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는 길에 문득 제 핸드폰 연락처를 쭉 내려봤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전화번호는 있는데 참 이상하지요. 그 번호들이 이젠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큰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춥니다. 작은아들은 직장 그만두고 몇 년째 백수인데 그래도 전화 한 통은 제일 자주 했던 아이였어요. 요즘은 연락이 좀 뜸합니다. 뭐가 바쁜 모양이에요. 딸은 시집 가서 미국 살아요. 전화하면 엄마 미안해, 나 회의 중이야라면서 끊지요. 그 아이들도 다 사정이 있을 거라는 거, 그렇다고 제가 잊힌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지인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식들끼리 유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죽기만을 기다렸대. 아들이 죽기 전에 도장 받아뒀대. 유서도 없었대. 그래서 형제끼리 피 터졌지.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제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꺼내봤지요. 도장도 있었고 통장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모아놓았던 적금 일부와 제가 마트에서 일하며 용돈 아껴가며 모은 돈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굳이 누구한테 줘야 하지? 내가 없어지면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그 순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시간이 문득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이 돈을 위해 많이 참았고 많이 양보했고 그리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제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셨어요?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산은 나누지 않겠다고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 뜻대로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이 그렇게 조용히 끝나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꺼내보려 합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랑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 아무도 모를 제 마지막 선물, 그리고 그 선물 앞에서 울던 작은아들의 진심.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는 걸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문을 열었을 때 현관에 깔린 낡은 발판이 푹 꺼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꼭 내 마음 같았다. 볼록 튀어나온 데는 없고 이미 다 닳아서 힘없이 가라앉은 것 같은. 다녀왔습니다. 작게 혼잣말을 하며 신발을 벗었다. 돌아오는 길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집에 굳이 인사말을 붙이는 게 우스워도 이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을까봐 두려웠다. 거실엔 정적이 고였다.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엔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다. 냉장고에 얼굴을 묻듯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우유가 조금 남아 있었다. 그걸 꺼내 한 모금 마시며 이 집에서 내가 자주 하는 행동들이 대부분 기계적으로 살아있으려는 몸짓이라는 걸 깨달았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북적였다. 큰아들이 이사 오겠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그래, 들어와 살아라고 말했다. 아들 식구가 들어오면 외롭지 않겠다 싶었고 어쩌면 그게 마지막 효도 같은 거라 여겼다. 처음엔 좋았다.
손주가 뛰어다녔고 며느리가 간간히 미소 지으며 어머님 이거 같이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다. 그건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짧아졌고 어머님 좀 쉬세요라는 말에는 거실 말고 방에 계세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는 말을 많이 해서 힘들대요. 그 말이 마음을 탁 치고 지나갔다. 그날 이후 나는 말을 줄였다. 아예 입을 닫은 날도 있었다. 큰아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저녁엔 며느리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내가 부엌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저녁 식사 중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시면 어떠세요? 저희도 아이 교육 생각하면 공간이 좀. 큰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었다. 나를 보지도 감싸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의 장례식. 사람들이 북적이는 마당 한쪽에서 나는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내 자리는 언제나 한 발짝 옆이었다. 며칠 뒤 나는 큰아들에게 말했다. 나 요양원 갈까 싶다. 그게 너희도 편하고 나도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아.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그래주면 고맙겠다는 말이 섞여 있었다. 그렇게 나는 짐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며칠 후 작은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 들었어.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이제 바쁠 텐데 내가 집에 있는 게 다들 불편하잖니. 그 순간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우리 집에 오시면 돼요. 제가 모실게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너 혼자 감당하기 힘들 거야. 너도 아직 자리 못 잡았잖아. 그 말에 그는 단호히 말했다. 엄마, 저 요즘 일 시작했어요.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그게 제가 원한 삶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나는 오랜만에 소리 없이 울었다. 누군가 나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해준 순간 내 안에서 무너졌던 무언가가 조금씩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서랍을 다시 열었다. 도장, 통장, 유언장 메모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 이제 나는 유산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전부를 안기기로 했다. 작은아들의 집은 오래된 빌라였다. 주차장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나는 마지막 계단을 오르며 잠깐 숨을 골랐다. 엄마, 천천히 와요. 다 왔어요. 그가 문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에 괜스레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다시 사람 같아지는 기분이었다. 현관을 열자 은은한 국물 냄새가 먼저 반겼다. 작은 집이었지만 정갈했다. 아담한 화분이 놓여 있고 벽에는 작은 가족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 한가운데 내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결혼식 날 하얀 저고리를 입고 수줍게 웃던 내 모습. 나는 그걸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그가 문을 열었다. 그 방엔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엔 커튼 대신 레이스 천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내가 젊을 때 자주 쓰던 노란색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이건 어디서 났니? 엄마 전에 쓰시던 거예요. 아빠랑 살던 집 정리할 때 제가 챙겨뒀어요. 그 말에 나는 다시 고개를 떨궜다. 내가 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누군가는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녁엔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식탁에 올랐다. 작은아들은 국을 내 입 앞까지 들고 와 말했다. 엄마 간 봐줘요. 제가 혼자 끓였어요. 그 말에 괜스레 웃음이 났다. 조금 싱겁네. 한 꼬집만 더 넣었으면 딱 좋았겠다. 맞다. 엄마 스타일은 짭짤해야죠.
그 평범한 대화가 왜 그렇게 낯설고 또 따뜻했을까? 식사 후 우린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연일 부동산 이야기, 누가 몇 억짜리 집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돈은 많을수록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늘 엄마랑 이렇게 밥 먹는 게 그 어떤 돈보다 귀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자꾸 나려 해서였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은 미리 준비한 노란 수첩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하나 적어줘요. 내가 모시는 동안 필요한 것들, 하고 싶은 것들 다 적어달라고요. 나는 그 수첩의 첫 장에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다. 매일 같이 밥 먹기. 며칠 후 나는 다시 서랍을 열었다. 통장과 도장, 그리고 한 장의 유언장을 꺼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썼다. 문장을 고치고 몇 번이고 다시 썼다. 그 끝엔 이렇게 적었다. 나 정숙은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끼게 해준 사람에게 내 마지막 것을 남긴다. 그 문장을 쓰는 내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유산이라는 건 돈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는 걸. 그날은 비가 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조금 쌀쌀한 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회사에 나가고 나는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은 작지만 참 따뜻했다. 나는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침구를 털었다. 별것 아닌 일들 속에서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걸 느꼈다. 정오쯤 작은 아들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옆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기억 상자처럼 생긴 나무 상자였다. 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진 않아서 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사진부터 꺼냈다. 대부분은 가족 사진이었다. 내가 눈웃음 짓던 모습, 남편과 함께 여행 갔던 풍경, 형과 셋이 웃고 있는 모습. 그런데 사진마다 뒷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엄마, 이때 김치찌개 진짜 맛있었어요. 엄마가 웃으면 세상이 다 따뜻해졌어요. 엄마, 나 진짜 엄마 자랑 많이 했어요. 나는 손끝을 떨며 그 글자들을 하나씩 쓸어 넘겼다. 그 글씨들은 아무리 읽어도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다. 다음은 수첩이었다. 작은 아들이 군대 시절 쓰던 노트 같았다. 몇 장 넘기다 익숙한 글귀에 눈이 멈췄다. 엄마처럼만 살지 말자.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너무 참고 살았다. 엄마는 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그런 엄마가 존경스럽고 그래서 나는 엄마와 다르게 살고 싶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이상하게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다. 마지막으로 봉투를 꺼냈다.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밀봉되어 있었지만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열어보려 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걸 보신다면 살아계실 때 보여드려도 된다는 뜻이겠죠. 나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엄마에게.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든 것 같아서요. 엄마가 혼자 아프고 혼자 감당하고 혼자 잠들던 그날들을 이제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형이랑 나는 너무 다르게 자랐죠. 형은 책임을 일찍 가졌고 나는 늘 엄마 품에서 어리광 부렸어요. 그런데 요즘 생각해요. 엄마가 내게 더 오래 기대줬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내게 속마음을 한 번이라도 털어놨다면 나는 더 빨리 어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의 어른이 되어드릴게요. 편지를 다 읽고 나는 손에 쥔 종이를 가만히 접었다. 그리고 천천히 상자를 닫았다. 그 상자는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기억해왔는지를 숨겨온 진심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엄마, 혹시 제 방 정리하셨어요? 응, 미안. 그 상자도 봤어. 안 봐야 했는데. 작은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상자 엄마가 봐주셨으면 했어요. 그게 제 진짜 마음이에요.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안았다. 그 아이의 어깨에서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위로가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한 번 더 고쳤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에게 내 마음과 삶을 남깁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지낸 지 어느덧 보름이 흘렀다. 하루 3번 밥을 같이 먹고 간혹 공원도 산책하고 밤엔 둘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드라마를 봤다. 그렇게 사는 일상이 처음엔 생소했고 조금은 미안했지만 이젠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다. 작은 아들은 변함없이 따뜻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내가 피곤할까봐 물을 데워 조교까지 준비해줬다. 엄마, 오늘 많이 걸으셨잖아요. 발부터 풀어야 잠 잘 오죠. 그 한마디에 나는 괜히 눈을 돌렸다. 그의 다정함은 내가 견뎌온 외로움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전 1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받아보니 큰아들이었다. 엄마. 낯선 목소리였다. 어색하고 긴장된 숨소리. 요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되셔서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작은애 집에 와 있어. 며칠 있다 요양원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당분간 지내기로 했어.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그게 우리 며칠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유산 정리하는 거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 엄마도 정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얘기하고 정리하면 어떨까 해서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 아이의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마음속에 쓴물이 올라왔다. 내가 그 얘기를 먼저 꺼낼 줄은 몰랐구나.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혼자 결정하시기엔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괜히 다른 식구들하고 오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진심이 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작은 아들을 바라봤다. 형이 전화했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유산 얘기. 어떻게 나눌지 미리 같이 상의하자고.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이요. 엄마가 우리 집에 계신 게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아무한테도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서랍을 열었다. 유언장은 그대로였다. 단지 한 문장을 추가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내가 살아온 삶의 정리이며 누구의 판단으로도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그 대화는 짧았다. 그러나 감정은 짙었다. 작은아들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말했다. 형, 이번 주에 찾아온대요. 아마 직접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큰아들은 약속한 날 오후 4시에 도착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 커진 눈과 주름과 낮게 깔린 표정. 그 속엔 어색함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그 인사가 조금 늦게 나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아들은 안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봤다.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낯선 공기가 흘렀다. 몇 년 만의 조우였다. 식탁에 셋이 앉았다. 밥은 미리 차려놨고 된장국에서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큰아들이 수저를 들며 말했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다리 아프다시던 건 좀 나아지셨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작은 애가 잘 챙겨줘서 그런지 좀 괜찮아졌어. 그 말에 작은 아들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다. 식사가 끝난 뒤 작은 아들이 차를 내왔다. 나는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다. 너희끼리 이야기 좀 해. 나는 부엌 정리하고 있을게. 나는 안 들리는 척, 그러나 들릴 수밖에 없는 거리를 두고 서 있었다. 형, 무슨 이야기 하려고? 너무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어. 큰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냥 엄마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잖아. 나도 책임이 있으니까. 작은 아들이 조용히 대꾸했다. 책임? 그동안 책임졌다고 생각해? 그건 엄마, 형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알아? 며느리 눈치 보며 식탁에서도 말 한마디 못했어. 큰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엄마는 요양원 가겠다고 먼저 말했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 밀려난 거야. 형은 그걸 모르지. 나는 알아. 왜냐면 엄마가 내게 전화해서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으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큰아들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맞아. 나 그때 너무 무심했어. 그런데 나도 솔직히 버거웠어. 회사 일도 애 키우는 것도 집안 분위기도. 그래서 엄마를 뒷전으로 밀어낸 거야? 그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 그때였다. 내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그만하자. 이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이야기해야지. 두 아들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앉아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그건 유언장이었다. 내가 이걸 너희에게 보여주는 건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을 명확히 밝히고 싶어서야. 작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큰 아들은 고개를 떨궜다. 나는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 그날 우리는 셋이서 오래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서운했던 것들, 쌓였던 말들, 말하지 못한 고마움까지 꺼내놓았다. 그 이야기는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게 했다. 그날 밤 큰아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작은 아들이 제 방에 들어가고 나는 큰아들과 나란히 거실에 앉았다. 서로 말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봤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 방 안을 메웠다. 조금 있다가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 유품 아직 가지고 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다. 위암 말기로 병원에 실려간 뒤 넉 달 만에 허망하게 떠났다. 그 사람은 평생 내게 무뚝뚝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고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가 떠났을 때 이상하리만치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는 이제야 내가 나일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집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하나의 서류가 내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랍장을 열었다. 거기엔 여전히 남편의 유품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낡은 손목시계, 가죽 지갑, 그리고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 나는 그 봉투를 조심스레 꺼내 큰아들에게 건넸다. 이걸 너한테 보여줄까 말까? 많이 망설였어. 그 봉투는 남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증서였다. 공증은 없지만 그 사람 특유의 정갈한 글씨로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가 적혀 있었다. 내 아내 정숙에게 내 명의로 된 예금과 보험금 일체를 남긴다. 이는 나의 의지이며 내가 그녀에게 한 번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감사와 미안함의 방식이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는 내 아내의 뜻을 따를 것을 당부한다. 그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그녀가 스스로 선택하게 해달라. 그 문장을 읽으며 큰아들의 얼굴이 차츰 굳어졌다. 그 아이는 다 읽은 후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한테 이런 면이 있을 줄 몰랐어요. 나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얼굴로 대답했다. 나도 그랬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마음을 보여준 적 없었거든. 그 순간 내가 평생 오해했던 남자의 마지막 말 없는 사랑이 조용히 내 곁에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남기려는 것도 결국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라는 그 사람의 방식과 닮아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이 유산을 나누지 않으려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이제야 겨우 깨달았거든.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그대로 남겨주고 싶어. 그날 밤 큰아들은 내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라도 엄마 뜻 따라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토록 날카롭던 시간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다. 일요일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정수가 나야. 미자. 반가운 이름이었다. 미자는 내가 20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다. 결혼 후 각자 바빠지며 멀어졌지만 가끔 이렇게 잊을만 하면 전화를 해주는 소중한 사람이다. 시간 돼? 얼굴 좀 볼까 싶어서. 그래. 나도 내 얼굴이 보고 싶더라.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정리하고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스카프를 꺼냈다. 작은 아들은 내가 외출한다고 하자 지갑에 돈을 몇 장 넣어주며 말했다. 엄마, 친구랑 맛있는 거 사드세요.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금 엄마가 아닌 나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미자와 나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서로 얼굴을 보자마자 웃음이 터졌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조금은 굽은 어깨, 하지만 여전히 같은 눈빛. 너는 그대로다, 정수가. 거짓말 마. 넌 오히려 더 고와졌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건강 이야기까지. 그러다 문득 미자가 물었다. 너 요즘은 행복하니? 나는 그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 글쎄. 그게 뭔지도 모르겠더라. 그저 덜 아프고 덜 외롭고 누군가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다인 것 같기도 하고. 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말이야, 요즘 그림 그려. 퇴직하고 나니까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더라. 우와, 대단하다. 아니야. 그냥 이제라도 나로 살고 싶은 거지.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나로 산다는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말일까?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 나는 평생 엄마였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며느리에게 치이고 그 사이에 숨 쉬는 방법을 잊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점점 사라졌고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는 하루가 습관이 되어버렸다. 미자야. 나 요즘 유산 정리하고 있어. 그래? 그걸 계기로 내가 진짜 뭘 남기고 싶었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봤어. 뭘 남기고 싶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맨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정숙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정숙으로 남고 싶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유언장을 꺼냈다. 그리고 문장 하나를 추가했다. 내 삶은 희생이 아니었다. 다만 내가 누군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이다. 며칠 후 큰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아내와 함께였다. 며느리는 낯선 얼굴로 거실에 앉아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도 잘 있었지? 그 말에는 담담한 예의와 조금의 거리감이 묻어 있었다. 식탁에 셋이 앉았다. 작은 아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큰아들은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큰 틀에서 다 같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너희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지. 하지만 말이야, 지금 이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싶은가에 대한 거야. 형, 엄마 뜻 존중하자.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각자 엄마로부터 받은 게 달라. 시간도 기억도 상처도. 엄마는 이걸 정리하면서 자기 삶을 마지막으로 구성하고 계신 거잖아.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다. 알겠어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나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말이 없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로 나는 수많은 감정의 결을 느낄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며느리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어머님 잠시만요. 베란다 쪽으로 함께 나가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서운했어요. 우리도 자식인데 형제끼리 공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너도 알겠지. 함께 사는 시간보다 어떻게 함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말이 없었다. 한참 후 눈을 돌려 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실 때 저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머님 탓으로 돌렸어요. 그 말은 내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단 한마디였다. 나는 그 말만으로 이 모든 시간이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정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기 위해 내 손으로 내 삶을 정리하려 한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며 나의 자유이며 내가 비로소 나로 존재하기 위한 마지막 권리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는 조용히 사인을 남겼다. 정숙. 어머니도 아내도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어느 조용한 오후 작은 아들과 나는 함께 동네 공원을 걸었다. 하늘은 맑았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서졌다. 우리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는 커피 2잔을 손에 들고 건넸다. 엄마, 오늘 바람 좋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나 너한테 미안한 말이 있어.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실 너 어릴 때 사고 났던 거 기억하지?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유치원 다닐 무렵이었지. 자전거 타다 넘어졌던 거. 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말했다. 그때 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야 했어. 사실은 너 혼자 두고 시장에 갔었거든. 작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없이 두 손을 맞잡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너한텐 늘 미안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야.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긴 정적이 흐른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나 그날 기억 안 나. 그냥 다쳤고 병원에서 형이 울고 있었던 것만 생각나. 근데 이상하다. 그 이후로 엄마가 항상 내 옆에 있었던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도 그때 엄마가 느낀 죄책감 때문에 너한테 더 집착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형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무관심했지. 작은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엄마는 두 사람을 다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같을 순 없어도 진심이었단 건 알아요.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용서받는데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이었다. 나는 작은 아들의 손등을 가만히 감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마지막으로 접었다. 이제 더는 고칠 문장이 없었다. 이건 내 삶을 정리한 글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이해하게 된 기록이었다. 이삿짐이 모두 정리된 밤이었다. 내일이면 나는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가볍게 싸놓은 옷가방 2개, 수첩 하나, 작은 사진 액자 하나. 작은 아들이 마지막 정리까지 함께 해주었다. 이상하게도 나는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인 기분이었다. 엄마,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작은 아들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처음엔 내가 여길 떠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나한테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 그 말에 작은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꺼내놓은 작은 봉투 하나.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랑 나랑 모아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심이 안 돼서. 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지 않아도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거든. 그날 밤 작은 아들이 돌아간 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봄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랑였다. 나는 문득 그동안 정리해둔 유언장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추가했다. 나는 유산을 나누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사랑을 남기기로 했다. 그 사랑은 말이 없었고, 때로는 미움처럼 보였고, 때로는 침묵처럼 머물렀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늘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자 마음속에서 뭔가 풀렸다. 나는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사랑을 받는 법을 몰랐던 나 자신과 그리고 늘 죄책감 속에 숨어있던 정숙이라는 이름과 비로소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나는 밝은 옷을 입었다. 입구에서 작은 아들과 큰아들, 며느리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내게 작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나였다는 걸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요양원을 나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작은 아들이 나를 정식으로 모시기로 한 것이다. 그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고 내게 따로 방 하나를 내주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유산이고 뭐고. 엄마랑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나는 작은 방에 앉아 햇살이 드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며 미소 지었다. 그 방은 비록 넓지 않았지만 내 삶 전체를 담기에 충분했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간다. 식사를 천천히 준비하고 마당에 핀 꽃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있구나 실감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자식에게 유산은 줘야지. 요양원보다 돈이 낫지 않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사랑을 주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느낌이야말로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짜 유산이라는 걸 이 글을 읽어준 당신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정숙드림.